이게 핵심 요약집 공인중개사법 최근 나왔어요. 5월 달부터 또 한 주 남은 거 이걸로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5월 달부터는 이 요약집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아까 지가동향 389 아직 지가동향 조사 이런 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긴 적이 출제된 적은 없고요. 389페이지 2번 조사 의무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이 경우 뭐 실비는 지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391페이지 포상금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중요합니다. 391, 92, 93번까지. 그래서 39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포상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포상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 포상금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주택법에도 있는데 주택법은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혹시 공법 시험에 나올지는 몰라도 공인중개사법에도 벌칙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포상금 제도가 3개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했습니다. 무등록업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반복이에요.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공인중개사법에 앞에서 했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거짓 신고가 있습니다. 거짓 신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 보면은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불법 전매를 했으면, 불법 전매라는 말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럼 신고 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냐 하면 신고 당한 사람은 무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양도 대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과태료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사용했을 때 이행강제금 10%였잖아요.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받고요. 불법 전매하는 자는 이거는 공법 시험에도 벌칙이 중개와 관련되는 벌칙은 나올 수 있어요. 농지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사용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하고 이 불법 전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벌칙은 공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포상금은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인 경우에는 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포상금이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가태료 금액의 20%고요.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은 50만 원이고요.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포상금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50%, 100분 50을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0분 50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주택법에는 옛날에 국고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도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달리하고 있냐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하면 최초입니다. 2인 이상이 각각 했다는 말은 여러 건이 접수된 것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2인 이상이 각각 하면 최초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파파라치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에서 3개가 있습니다. 네, 포상금 제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가겠습니다. 실무 402페이지 실무 실무인데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405페이지 토지이용 405페이지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합니다. 40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40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의사항에 보면 이번에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보호지구라든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법은 공법에서 하니까 이번 달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공법에서도 또 생략할지 모르겠는데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또 생략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여기 408페이지에 보면 농지 소유 상한 그 상속은 10,000제곱미터 이하 비농업이니 그 다음에 2번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시구 읍면장한테 받습니다. 4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410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410.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농지도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은 농지는 3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양가로 4번 묵시적 갱신을 보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잖아요. 요건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거는 한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2페이지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잘 나오는데요.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 장소, 설치 기간, 그 다음에 설치 면적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장소 제한이 없고 기간도 영구무한히 존속되고 면적도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 면적 제한이 따로 없다고요. 그런데 장사 등에는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되고요.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되고요. 최종림, 보안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됩니다. 사방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다 빼고 나면 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개인묘지와 가정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다 지키면 설치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화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이 적용되고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장소 제약이 있다. 그 다음에 설치기간 옛날에는 영구무한인데 옛날에 설치한 거는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나 여러분은 사망하더라도 30년밖에 매장이 안 됩니다. 원칙.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30년. 합해도 60년밖에 매장이 안 됩니다. 60년 끝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60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목장님 이런 거 하면 보통 60년 사용하는데 저도 자영이 돌아가셔서 보니까 500만 원 달라 하더라고. 60년 동안. 60년 동안 그냥 산 밑에 나무에다 그냥 이름표만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그 뼈의 가루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30cm 밑에 파고 묻어두는 거예요. 뼈의 가루를. 그게 자연장이에요. 자연장이란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나무 좋은 거, 좋은 나무 하면 2천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면적 제한이 분묘기지권은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개인 분묘는 30제곱미터,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족 묘지, 종중 묘지다. 그 면적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분묘나 개인 묘지나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라고요. 그러면 가족 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요.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 항상 공부할 때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제되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교되는 게 출제되고요. 자,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마치고 422페이지, 지금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죠?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이게 실무는 제가 안 해도 분묘기지권 또 민법에도 나와요. 물권법에 분묘기지권 나오죠? 법정지상권 지금 여기 나오는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물권 법정주의라 해서 민법에 8개 물권이 있고요. 그 외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이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밖에 없는데 분묘기지권은 외려 공인중개사법에 더 많이 출제됐고요.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지상권이라는 말 자체는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한자 뜻 그대로 보면 지상권은 약정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다. 근데 시험에 민법 시험에도 약정지상권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뭐 지하철 뭐지 춘천 가는 거 서울에서 그 지하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철도 하여튼 그 위로 공중으로 가잖아요. 주로 위로 가더라고.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분지상권 같은 거 지하로 가면 구분지상권이고 그런 거는 그냥 지상권이니 구분지상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있더라고. 영구무한이 보통 그 땅 한마디기에 30만 원인가 받았다더라고. 그 땅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그 기차 지나가는 땅 밑에 지상권 영구무한이 설정하고 넌 한마디기에 그 뭐라고 설득했냐면 기차 지나가면 이 땅값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럼 30만 원씩 밖에 보상은 안 나오지만 땅 팔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좋다 했는데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 있는 데는 올라가지만 그냥 통과만 되면 오히려 땅값 떨어지죠. 그 개발도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지상권 수용은 안 했더라고. 수용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요.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아니 개인 땅을 여러분들이 지상권 설정 계약 해달라면 여러분은 해주겠어요? 경고한 경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인데 최단기가 저보고 최하 30년 해달라면 제가 3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99%입니다. 한국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약정지상권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 5가지가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습법까지 해서 민법 366조와 관습법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지상권이나 성립에서만 차이가 나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똑같고 2년간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민법에서 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또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실무는 사실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세요 하고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 자세하게 하려면 저 혼자 전 과목 다 강의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도 등기법이라고, 등기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그 등기법에도 있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42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이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과태료입니다. 그럼 취득세가 4%잖아요. 2% 빼면 2%의 5%니까 10%가 되겠죠. 옛날에는 등록세 5배였는데 지금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폐합됐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중에서 취득세분을 뺀 옛날 등록세분의 5배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자, 미등기 전매하면 안 된다. 2번에 미등기 전매를 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미등기 전매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죠. 민법의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다만 앞에 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미등기 전매는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428페이지 벌칙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429페이지 금인제도.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금인 대상은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금인받아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금인제도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고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이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인받는 게 없어요. 이건 금인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증여는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되는데 판결도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교환 중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것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금인기관입니다. 맨 밑에 3번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등기소장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장 금인받아와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면이에요. 지금은 신고 필증을 첨부하죠.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하는 경우는 금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0페이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에 금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장 등에게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금인계약서 9번이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9번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같이 시작 암기 9번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10번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계약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시작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조건, 기한. 예, 그래서 시험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에 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없다. O냐고 X냐고요? 없습니다. 어디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고요. 그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 9번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고 10번은 공인중개사법에 없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부동산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건 9번에 있죠.
10번 금융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그 여백이 있네. 그 6번 뒤에다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있다고. 이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그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다시 우리 교과서 430페이지 금인신청자입니다. 금인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도 금인신청을 거부해도 됩니다.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금인은 개업공개사님 금인 좀 받아주세요 하면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금인신청을 대신해 줘봐야 돈을 못 받아요. 근데 법무사들은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7만 원, 1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개업공개사도 이걸 받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주잖아요. 개업공개사가 돈 달라고 하면 어디 쓸 거냐고 막 꼬치꼬치 따지잖아요. 법무사가 돈 달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주고 그냥 나중에 영수증만 적어주죠. 그래서 법무사들이 좀 남겨먹는 게 어디서 많이 남겨먹어요? 채권 할인한 데서 많이 남겨먹어요. 왜냐면 법무사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또 개업공개사한테 리베이트 줘야 되거든요. 한 35만 원까지 줘요. 15만 원에서. 그러니까 많이 남겨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 신청을 대행하면. 그 법무사도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개업공개사가 오히려 더 많이 남는 거예요. 35만 원까지도 받아봤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금인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금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계약서 사본 2통 또는 판결서 부본 2통을 제출해야 된다. 즉 원본 1통과 사본 2통 총 3통을 제출해야 되는데 한 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만약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여러 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에 한 통을 더한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금인을 한 시장 등은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통씩 송부해야 된다. 431 금인의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와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금인 안 받아도 되고요. 7번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요. 즉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것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실제 1억 주고 산 거 맞습니까? 영수증 봅시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죠. 옛날에 등기법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거는 실질적 심사를 했었잖아요. 지금 다 형식적 심사만 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식적 심사만 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조금 전에 읽어본 내용, 지금은 금인받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저는 금인을 한번 받아봤는데, 직접 받아봤는데 분양권을 금인받아봤습니다. 저는 분양권도 지금도 분양권인 경우에 그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실거래가액 신고를 하니까 금인 안 받아도 되겠죠?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금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금인을 받으면 옛날에 계약서를 보통 개업공개사가 3통을 작성하면 또 매수인은 2통을 더 작성해서 더 현실적으로는 법무사가 금인계약서는 따로 적었어요. 매매계약서를 참고해가지고.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인사청문회 하면 국회 장관들 전부 다 다운계약서 적었게 자기도 실제로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법무사한테 맡겨버리면 알아서 법무사들이 알아서 신고를 했었어요. 관행적으로 그때는. 이렇게 거래하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연락해보면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지방세 시가 표준액하고 비슷하게 그냥 다운계약서 적어서 신고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하죠.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세 통을 적어가지고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분양권 그냥 한 장 가져가니까 두 장 복사를 하더라고. 분양권을 또 새로 적을 수가 없잖아요. 분양계약서. 그러니까 그냥 분양계약서 같은 경우는 다운계약서 적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융계약서에 이거 다운계약서를 적을 수 있냐고 없냐고 분양권은. 옛날에 분양권도 다운계약서 적어서 금인받았다 아니면 실거래가격 그대로 금인받았다. 답은? 그대로 했습니다. 실거래가격 그대로. 왜냐하면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국외공판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속일 수가 없어요.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국내 판결, 법인의 장부잖아요. 법인 장부에 분양가 얼마라고 이미 다 신고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다운계약서 안 돼요, 분양권은.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저는 원본 하나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공문이 복사하더라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석장을 적어가지고 가도 되고 복사해 가도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은 금인 도장을 찍어서 줘요. 금인 그냥 이게 스탬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금인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구청장. 우리 옛날에 숙제 해가지고 하면 저도 초등학교 때 금인 도장 찍어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잘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참 잘했다는 말은 젊은 사람, 요새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는 늙어서 옛날에 잘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두드려 맞는 것만 맞아봤지 잘했다고 칭찬을 못 들어보고 컸어요. 학교 때도 그냥 금인 도장만 찍어줬어요. 저는 참 잘했어요. 이런 거는 요즘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어쨌든 이 검사하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게 등기관이 등기필 또 스탬프 도장 찍어가지고 돌려줘요. 표지를 등기필 해가지고 돌려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인계약서가 들어있겠죠? 그게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됐다고요. 계약서가. 등기필증이 다른 게 아니고 계약서죠, 사실. 매매계약서예요. 자, 그리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가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에 한 통을 더한 부본을 제출해야 된다. 원래 부본은 몇 개만 제출하면 돼요? 2개만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원주시에 있고 여주시에도 있는 부동산 2개를 하나의 계약서에 적었을 때는 원주시에다가 금인 신청할 수도 있고 여주시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금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주시에다가 신청을 했다면 부본을 3개 제출해야 된다고 2+1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을 더. 그럼 한 통 남는 거 이거는 어디냐면 여주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 준다고요. 이론적으로만 이런 게 있고요. 법무사 40년 한 사람한테 이런 거 해봤냐 물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더라고.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한 장에다 하나만 적지 여러 개 물건을 같이 거래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하는 내용은.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다 했고요.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진정한 권리자 확인입니다. 진정한 권리자 확인은 판례에 있고 우리 법에는 없어요. 진정한 권리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판례에 의하면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하고 같은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까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 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X예요. 그 3개만 하면 완벽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좋죠. 예를 들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인감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맞다는 걸. 그래서 시험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2개만 봐요. 본인인지 여부를 현재. 그 신분증만, 그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 열람해가지고 그 사람 신분증으로 위조를 해버리면 제 사진을 붙여가지고
소유자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남은 물건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 필 정보는 꼭 좀 확인하시라고 현업에 가시면. 저는 보자고 하니까 의뢰인들이 너 왜 이렇게 별나게 하냐,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부 다 불법으로 하니까 적법하게 한 사람만 요구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등기 필 정보 확인 안 해가지고 남은 물건 팔아먹어가지고 손해배상 해준 개업금 회사들 많아요. 333 행위능력 확인인데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이거 민법에 나오는 건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동의받으면 피한정후견이나 미성년자하고 계약해도 되고 또는 그 법정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된다. 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근데 피성년후견인은 434페이지 양가로 3번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된다. 즉 법정대리인의 설령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자, 대리권. 이거는 대리권은 다 민법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부라도 대리권 받아야 되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있어야 되겠죠. 일상가사 대리권을 시험에 부부가 확실하다면 부인한테 돈을 줘도 무방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X죠. 부부 별산제 부인 거는 부인 거고 내 거는 내 거니까 위임장하고 이런 거 대리권 확인해야 된다고. 부부가 아니라도 설령.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걸 보고 확인하고 임의대리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통해서 임의대리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436 공동소유. 이거 민법에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은 공동소유. 공유합유 총유 또 생략하려니까 자꾸 그런데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가능하죠. 합유는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받아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승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은 법에는 없지만 통상 관행이 10%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10%를 초과한 과도한 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이다. 439페이지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며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따로 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을 맺지 않아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은행 융자를 받아 먹었거나 아무 말 안 했다고 해서 융자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했다고 해서 팔아놓고 또 은행이 담보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그런 경우는 형사적으로도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임무를 배반했잖아요. 팔았으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또 그걸 대출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명의 넘겨줄 때까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넘겨준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어요. 그 말은 은행 대출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포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443에 보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있는데 이거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문방구에 파는 계약서죠. X 해놓으세요. 법정 서식 없습니다. 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고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444 민법에서 했어요. 이거 부동산 등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달에도 했어요. 네, 오늘 그러면 부동산 등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차명이면 남의 빌릴 차자잖아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차명재산이라는 게. 그 차명으로 하면 안 되고 빌려서 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사성이 있죠. 그래서 명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신탁. 그래서 명신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자 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삼자 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삼자 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명 명의신탁, 즉 계약 명의신탁,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민법에서 삼자간하고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잘 출제되죠. 이자간 명의신탁을 보면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라는 거 이게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수. 받는다면 등기 명의를 받는다 이 뜻이죠. 등기 명의입니다. 실제 매매계약도 안 했는데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그냥 명의를 수탁자 명의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 명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라는 말은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취득을 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여기만. 나머지는 다 성립 안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갑을병 이를테면 이렇게 한다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은 그래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이 신탁자는 5년 민법에서는 벌칙은 잘 안 나오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벌칙도 나왔어요. 오히려 공인중개사법이 더 어렵게 나왔어요. 이 민사특별법 이런 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악의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인데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될 것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지 않고 받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넘기도록 두 사람 간에 명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내 앞으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1가구 1주택 이런 거 하고 다주택하고 세금이 다르잖아요. 양도소득 세율이.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제 친구도 누나가 돈을 내고 제 친구 앞으로 등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이 명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이다.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라도 악의의 제3자라는 말은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했는데 이게 대부분 판례가 변경됐어요. 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해당한다고 했다가 그 이유가 판사들이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왜 횡령죄가 아니냐면 누가 횡령죄로 고소했냐면은
이 사람이 고소했어요. 돈 낸 사람이. 근데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가벌병이 있으면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냐고요? 병명의로 등기는 돼 있는데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그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자기 재산도 아닌데 자기 재산 처분했다고 횡령죄로 하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판결한 거예요. 어쨌든 그냥 지금은 이자간 명신탁에서만 횡령죄고 나머지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아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을은 돈은 냈는데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이거는 무효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데 해지라는 말을 성립할 수가 없다.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줬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 유효하다. 등기를 안 넘겨주면 무효인 등기를 갑이 말소 청구하고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계약명신탁입니다. 계약명신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따로 있었다고요? 스폰서가 따로 있다. 돈 대준 사람이. 그게 신탁자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다. 명신탁 약정 무효다. 이게 옛날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왜 처제 명의로 인천공항에 땅 사가지고 비싸게 남겨먹고 팔았냐 이렇게 하니까 처제가 산다는데 내가 처제까지 어떻게 와이프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처제까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밝혀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두 사람만 비밀 지켜버리면 장관이 미리 그 인천공항 하는 거 다른 사람 모를 때 미리 사놨다가 인천공항 한다 뉴스에 나오면 그때 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그때 사죠 보통 뉴스 나오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공개된 정보가 고급 정보고 이 미공개된 정보만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미 공개된 거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한다고. 남들 다 팔고 이제 진짜 그 고급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팔 때 우리는 사가지고 막차 타가지고 꼭대기에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게 그래. 지금 고위공직자들은 고급 정보가 많잖아요. 다 어디 개발할 건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지인 척 이름으로 돈은 자기가 대주고 뭐 돈 안 대주고도 고급 정보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다. 물권 변동 효력은 원래는 무효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매도인은 알아요? 몰라요? 매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스폰 받아가지고 왔다는 걸? 일반적으로는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젊은 21살 먹는 아가씨가 돈 10억 가져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진 않았을 텐데 빨리 밝혀라. 이러면 재수없다고 그냥 계약 안 하고 가버릴까봐 그냥 아유 빨리 계약하려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잘 몰라요. 자,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고 알면 악이면 무효입니다. 이게서 선의인 경우 유효하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했어요. 여기는 악인 경우는 무효고 매도인 선의인 경우만 유효해요. 여기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고요. 역시 매도인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는데 남 물건 팔아먹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기 물건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뉴스에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변호사 상담하는 거 보니까 처제 명의로 땅을 사두었는데 처제가 내가 사놓은 땅을 팔아쳐먹고 도망갔는데 이게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 형사고소해야 받기가 쉽잖아요. 민사는 돈 하나도 없다면 받기 힘들잖아요. 형사고소를 하면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당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한다면 고소해볼 만하네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팔아먹고 도망갔다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벌금형밖에 선고 안 되고 구속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돈은 회수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다 써버리고 숨겨놔버리면 받아내기 힘들죠. 자,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무효니까. 다만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MB 도곡동 땅 같은 경우는 그 MB 처남하고 형님하고 20억에 샀어요. 그 도곡동 땅이 매봉역 1번 출구입니다. 지금 땅이 정확하게 1번 출구 앞에 있어요. 근데 지하철 노선도 변경됐대요. 원래 거기 도곡 사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 앞에로 지하철 출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63억에 팔았어요. 20억 주고 산 땅을. 인터넷에 치봐요. 지금 그 얼마에 팔았는지 다 그건 뭐 실체적 진실만 저는 이야기하니까 262억인지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1, 2억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어요. 약 260억은 더 받았어요. 이렇게 했다면 부당이득을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는다면 다 받아야 돼요. 263억 다 돌려받아야 되고 매수자금 금원이면 대준 돈 20억만 받을 수 있죠. 얼마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그래 20억이냐 200억이냐 세금 떼도 200억은 차익이 200억 이상 남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세금 떼고. 200억 받을 수 있다. 남은 게 200억이니까. 아니면 20억만 받을 수 있다. 답은? 얼마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면 상당하고 실명법 제정 전에 이미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 MB 도곡동 땅은 이거 95년 이전에 샀어요. 그 전에 샀기 때문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시영 씨는 빨리 차라리 아버지께 밝혀졌으면 좋겠다. 사석에서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야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처분을 받아도. 근데 서류상 나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고 해버리면 서류 명의돼 있는 사람이 다 처분해버리면 끝이죠. 횡령죄도 안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 나무 이름으로 해놓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한데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는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 263억 주고 샀어 포스코가. 근데 이게 제3자가 적극 가담해가지고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되면 등기 줘야 되죠. 그럼 돈은 이거 받을 수 있다 없다? 판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746조 본문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서를 적용하거나 단서에 보면 불법원이 일방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설령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이 시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공평의 원칙인데 만약에 이걸 못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게 매수인만 등기는 등기대로 넘겨가지고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취득하고 돈은 돈대로 받고 엄청난 이익을 받고 제3자는 현저한 불이익을 받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비록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여기서 거의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에 하는 게. 또 주택, 상가 이거는 민법에도 반드시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천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